비가 막 그친 날의 남문장터는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천막 끝에서 떨어진 빗물이 돌바닥을 두드렸고 포목전의 붉은 천과 생선전의 푸른 차양은 젖은 바람에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작은 약초 자리에는 31살의 여인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말린 쑥과 감초, 산에서 캐온 뿌리를 가지런히 놓고 손님들에게 갓보다 먼저 쓰임을 설명했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에게는 칡뿌리를, 속이 답답한 노인에게는 말린 귤 껍질을 권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연화 아씨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성을 묻지 않았고 연화도 먼저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씨는 숨기거라. 내가 살아남는 날까지는 이름만으로 살 거라. 연화는 그 말을 오래 지켰습니다. 성을 감춘 대가는 컸지만 장터에서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신용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고을 사또 조만식의 하인들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번 장마로 장터 지붕이 상했으니 상인마다 비막세를 더 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미 장세를 낸 사람들도 다시 돈을 내야 했고 돈이 없는 이들은 쌀이나 포목으로 대신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밥집을 하는 고복수는 빈솥을 들고 하인들 앞에 섰습니다. 비가 샌 지붕은 고친 적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또 내라 하오? 하인은 대답 대신 복순의 솥뚜껑을 발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연화는 앞으로 나가 복순을 일으켰지만 하인들은 연화의 약초 바구니에서 말린 약재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때 연화는 하인들의 수레 뒤편에 실린 낯익은 나무 상자를 보았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관아의 진율미를 표시하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지만 상자 안에서 나는 냄새는 쌀이 아니라 기름 먹인 은전 꾸러미의 냄새였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이 떠난 뒤 젖은 돌바닥에 남은 술의 자국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진율미는 흉년이나 재난 때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쌀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사람들은 지난달부터 관아 창고에 쌀이 부족하다며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상자에 찍힌 붉은 인장을 어린 시절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맞추던 때 종이 가장자리마다 비슷한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늘 흐릿했지만 오늘 본 상자의 인장은 이상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복수는 연화에게 괜히 관아 일에 눈을 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또에게 밉보이면 장터자리 하나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둔 질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아버지는 장부를 보다가 감옥에 갔고 왜 어머니는 성씨를 숨기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관아의 상자에서 그 인장이 다시 보였을까? 해가 기울 무렵 낯선 약장수가 연화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먼 길을 다닌 사람처럼 먼지가 묻은 짙은 남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검은 갓 아래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는 약초를 고르는 척하다가 연화가 숨겨둔 오래된 나무 저울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울추 옆면에는 3개의 아주 작은 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약장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저울추는 어디서 났습니까? 연화는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윤태진이라 소개하며 먼 고을의 약재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초값을 치른 뒤 은전 하나를 더 놓고 갔습니다. 은전 뒷면에는 술의 상자에서 본 것과 같은 붉은 인장의 모양이 아주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인장을 본 적이 있다면 오늘 밤 장터 뒤 우물가에 오지 마십시오. 그는 뜻밖의 경고를 남기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경고를 들었지만 우물가에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 뒤 우물은 밤이면 물 깃는 사람도 드물었고 관아 하인들이 몰래 오가는 길과도 가까웠습니다. 복수는 말렸지만 연화는 아버지의 저울추와 은전을 품 안에 넣고 어둠이 짙어진 뒤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 옆에는 비에 젖은 빈 포대들이 쌓여 있었고 그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만식의 호방 200천이 하인들에게 내일 새벽 진율미 상자를 강가 나루로 옮기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에는 쌀이 마을로 나간 것으로 적고 실제 상자는 상단수레에 실으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인 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인 하나가 우물가 돌틈에서 떨어진 저울추를 발견했습니다. 연화는 급히 몸을 돌렸지만 발밑에 젖은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호방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누구냐? 연화는 장터 쪽으로 달렸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돌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뒤에서는 하인들의 발소리와 등불빛이 따라왔습니다. 연화는 포목전 뒤편의 좁은 길로 몸을 숨겼지만 젖은 치맛자락이 나무못에 걸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 어두운 약재 창고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윤태진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지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르라는 눈빛만 보냈습니다. 하인들은 창고 앞을 지나며 우물 근처에 장터 여인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태진은 약재 꾸러미를 정리하는 상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빛이 멀어진 뒤 연화는 왜 자신을 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진은 오늘 본 상자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저울추를 돌려주며 그 위에 세 점은 장부가 숨겨진 새 장소를 가리키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 단지 낡은 저울추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진은 자신의 정체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만식이 이 고을에 부임하기 전에도 진율미 장부가 사라진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장부를 조사하던 한 사람이 횡령 누명을 쓰고 옥사했는데 그 사람이 연화의 아버지 서문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성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서문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죽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서문겸이 단순한 호방이 아니라 관아의 장부를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저울추의 세 점이 장터의 창고, 관아 뒤편의 나루, 그리고 오래된 쇠곡창을 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또는 이미 누군가가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성을 입 밖에 낸 뒤 오히려 숨겨둔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만식은 장터에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검은 갓과 짙은 녹색 관복을 갖춰 입고 비막세를 내지 않은 상인들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보다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복순의 국밥집도 연화의 약초 자리도 세금 미납으로 적혔습니다. 조만식은 연화에게 다가와 장터에서 장사하는 여인이 세금의 뜻을 알기는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관복 소매 끝에 묻은 붉은 인주 자국을 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본 장부 인장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조만식은 연화의 얼굴을 오래 살피더니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인 끝에 장터에서 약초를 파는 연화입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사또는 성씨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서는 순간 연화는 자신이 그의 눈에 이미 낯익은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장터 상인 몇 명을 데리고 연화의 방으로 왔습니다. 모두 비막세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목상은 장세를 2번 냈다고 했고 생선전 주인은 관아 하인이 매달 쌀 한 가마니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일이나 자신이 본 상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당한 일만 들고 있으면 사또는 계속 우리를 따로 꺾을 거야. 누군가가 장부를 읽을 줄 안다면 우리가 본 걸 하나로 묶어봐야지.
그 말에 연화는 저울추와 은전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숨겨온 이유와 우물가에서 들은 말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작은 방 안에서 서로 다른 사연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장부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아버지의 낡은 상자 밑판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열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밑판 아래에는 기름종이로 싼 얇은 장부 조각과 세 점을 따라가되 사람의 말을 먼저 믿어라는 짧은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장부 조각에는 장터 창고의 번호, 나루 수레의 시간, 세곡창의 봉인 모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단 하나의 성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 연화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조만식이 아버지를 누명 씌운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야 아버지가 왜 죽었고 어머니가 왜 성을 감추라 했는지 알아갈 길이 열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장터의 등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연화는 장부 조각을 품에 넣고 내일 새벽 첫 번째 점이 가리키는 장터 창고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점이 가리킨 장터 창고는 낮에는 포목꾸러미와 빈 나무 상자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벽장이 열리기 전 복순과 함께 창고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200천의 하인들이 들어와 진율미 상자 몇 개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중 하나의 바닥이 살짝 들리자 안에는 쌀 포대 아래에 얇은 은전 꾸러미와 붉은 인장이 묻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복순이 붙잡는 손을 뿌리치지 않고 눈으로만 상자의 수와 인장 모양을 세었습니다. 무모하게 증거를 훔치는 것보다 장부와 사람의 기억을 맞추는 일이 먼저라는 아버지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나간 뒤 창고 문턱 아래에는 젖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겸의 글씨와 비슷한 숫자가 적혀 있었고 나루로 가는 술의 시간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복순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장터의 어린 수레꾼 다리를 만났습니다. 다리는 13살이었고 아버지 대신 새벽마다 짐수레를 끌며 돈을 벌었습니다. 연화가 나루 쪽 수레를 본 적 있느냐고 묻자 다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관아 상자가 실린 수레가 늘 비 오는 날이나 새벽 안개가 짙은 날에만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레를 몰던 하인이 상자 속 쌀은 백성에게 줄 것이 아니니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다며 겁먹은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연화는 다리에게 당장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음에 같은 수레가 움직이면 바퀴 자국과 말의 발굽 모양만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리는 자신도 장세 때문에 어머니의 떡 장사를 접을 뻔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아이의 눈에 담긴 두려움은 연화에게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밥상과 이어져 있는지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저울추의 세 점을 종이에 옮겨 그렸습니다. 첫 점은 장터 창고, 둘째 점은 강가, 나루, 셋째 점은 세곡창. 그러나 종이의 빈 곳에는 아버지가 미처 남기지 못한 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에서 오래된 실타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실타래 가운데에는 작게 접힌 천 조각이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성씨를 말할 날은 내가 두려움보다 많은 사람의 눈물을 보게 되는 날이다라는 어머니의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글을 읽고 한참 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딸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은 뒤 장부 조각과 은전, 저울추를 다시 묶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모든 사람을 위해 장부의 거짓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잠들기 전 연화는 약초 자리에 헝겊을 새로 묶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장터 여인의 작은 장사일 뿐이었지만 그녀에게 그 자리는 세상과 다시 이어진 첫 자리였습니다.
조만식의 하인들이 세금을 빼앗아 갈 때도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도 연화는 그 자리를 접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연화 곁에 앉아 내일 나루로 갈 생각이면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복수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국밥집을 지키며 배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우리가 겁내서 혼자 있을 때 제일 크게 보여. 둘이 서면 두 배로 커 보이지는 않아도 적어도 서로의 등을 볼 수는 있지.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먼 곳에서 약재 창고의 문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내일 새벽 두 번째 점을 향한 길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새벽 연화와 복수는 약초 보따리를 든 장사꾼처럼 강가 나루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물 위를 덮고 있었고 나루에는 장작과 포목을 실은 배들이 조용히 묶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관아 상자가 실린 수레를 지켜보았습니다. 상자는 장부에 적힌 대로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니라 물길을 따라 다른 고을로 떠나는 상단배에 실렸습니다. 수레를 지휘하던 이백천은 배 주인에게 쌀 포대 아래 은전 꾸러미를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수는 이를 악물고 굶주린 마을 사람에게 갈 쌀이 장사꾼의 돈이 되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수레 바퀴에 묻은 붉은 진흙과 배의 돛에 그려진 작은 세 줄 무늬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 조각의 둘째 점 옆에는 바로 그 돈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가 떠난 뒤 연화는 나루 돌계단 아래에서 젖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천에는 쌀 포대의 봉인끈과 같은 노란 실이 묶여 있었고 안쪽에는 작은 나무 표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표찰에는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도겸이 필사방에서 빛을 비추어 보자 세곡창의 번호와 관아 호방의 표시가 겹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표찰이 상자를 옮길 때마다 장부 대신 쓰는 비밀 표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을 종이에 남기면 누군가 볼 수 있으니 표찰과 봉인끈으로 물건의 수를 맞추었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숫자를 지우지만 물건은 지나간 길을 몸에 남긴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루의 붉은 진흙, 배돛의 무늬, 노란 봉인끈은 모두 사라진 쌀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나루에서 본 일을 들은 뒤 장터에서 약재를 사가는 상단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화가 세 줄 무늬를 설명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무늬는 조만식의 처가와 연결된 큰 상단의 표시였고 관아의 물건을 사들여 다른 고을에 넘기는 일을 맡아온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태진은 조만식이 단순히 장세를 더 걷는 사또가 아니라 진율미와 세곡을 빼돌려 상단과 나누는 사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만식의 탐욕을 밝히려면 상단과 사또가 연결되었다는 짐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부의 원본, 세곡창의 봉인,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태진은 연화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필사자 한 명을 더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연화는 도겸과 복순, 다리까지 이미 위험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실을 찾는 길은 갈수록 넓어졌고 그만큼 함께 걷는 사람들의 발목도 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만식은 장터의 장세를 3배로 올린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막세를 내지 못한 상인은 장터 자리를 빼앗기고 세금 대신 물건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복순의 국밥집 앞에는 관아 하인들이 와서 솥과 쌀자루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연화는 장터 사람들과 함께 하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장세는 관아 장부에 적힌 규정대로 걷어야 하며 비막세는 이미 거친 돈으로 지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장터 여인이 관아법을 논한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연화는 하인의 허리춤에서 나루에서 본 것과 같은 노란 봉인끈을 발견했습니다. 하인은 급히 옷자락을 가렸지만 복순과 주변 상인들도 그 끈을 보았습니다.
작은 장면이었지만 장터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사또의 하인들이 세금을 걷는 손과 진율미를 옮기는 손이 같은 손이라는 의심이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의 필사방에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바닥에는 장부를 보는 눈을 꺾겠다는 뜻의 붉은 먹물 자국이 남았습니다. 도겸은 겁에 질렸지만 연화는 그에게 숨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사방에 있던 장부 조각을 여러 장으로 베껴 장터 사람들에게 나누어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본 하나만 있으면 빼앗기거나 태워버리면 끝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모두를 침묵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국밥 항아리 밑에 한 장을 숨기겠다고 했고 포목상은 비단 꾸러미 속에 한 장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다리는 수레 밑판에 작은 종이를 감추겠다고 했습니다.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밤새 장부를 베꼈습니다. 먹물 냄새가 좁은 방을 채우는 동안 연화는 종이 한 장 한 장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약속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 점에서 얻은 표찰을 살피던 중 연화는 표찰 뒷면에 아버지의 글씨와 비슷한 작은 선을 발견했습니다. 그 선은 세곡창의 오래된 문짝에 있는 금간 모양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점은 분명 관아 뒤편에 버려진 세곡창이었습니다. 세곡창은 몇 해 전 불이 나 일부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닫혔지만 연화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밤마다 그곳에 수레가 드나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태진은 세곡창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만식의 하인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고 들키면 연화가 훔친 장부를 꾸몄다는 누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세 점 중 마지막 장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성을 숨긴 이유도 끝내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밤 복순과 태진, 도겸에게 각자 다른 길로 움직이자고 말했습니다. 세곡창은 관아 담장 바깥의 버드나무 뒤에 숨듯 서 있었습니다. 지붕 일부는 내려앉았고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 흙에는 최근 수레가 드나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연화와 태진은 물건을 찾으러 온 부부 상인처럼 보이기 위해 빈 포대를 들고 접근했습니다. 도겸은 멀리서 하인들의 움직임을 살폈고 복수는 장터 쪽에서 혹시 모를 소란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태진이 낡은 문짝의 금간 부분을 눌러보자 아버지가 표시해둔 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짝 안쪽에는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으로 손을 넣자 숨겨진 나무 빗장이 풀렸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와 쌀겨 냄새로 가득했지만 안쪽 바닥에는 새로 깔린 널빤지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널빤지 아래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는 기름종이로 싼 장부 묶음과 오래된 관인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진율미가 들어온 날짜, 장터에 나갔다고 적힌 수량, 실제로 상단배에 실린 수량이 서로 다르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는 조만식의 관인과 200천의 손글씨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서문겸의 이름이 적힌 옛 장부도 있었습니다. 그 장부는 아버지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 조만식이 이전 고을에서부터 진율미를 빼돌린 사실을 조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만식은 당시에는 아직 사또가 아니었지만 관아의 서리로 일하며 장부를 고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문겸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고 그 뒤 그의 가족의 성까지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장부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붓자국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진실이 남을 자리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발소리가 창고 안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태진은 장부를 품에 넣고 연화의 손을 잡아 뒤문으로 향했습니다. 도겸이 미리 돌을 던져 반대편에서 소리를 내자 하인들이 그쪽으로 몰렸고
복수는 장터 쪽에서 국밥솥이 넘어졌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틈을 타 연화와 태진은 창고 뒤에 좁은 배수로를 지나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내린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연화는 장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그녀는 태진이 평범한 약장수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인들의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고 관아의 문서 형식과 인장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뒤 연화가 누구냐고 다시 묻자 태진은 아직은 자신을 믿어달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조만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장터 안에서만 진실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조만식은 연화를 관아로 불렀습니다. 명목은 비막세를 선동해 상인들을 어지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순과 도겸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연화는 피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아 마루에는 조만식과 이백천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만식은 연화에게 장터 여인이 왜 세곡창 근처를 돌아다녔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찾으러 갔다고 답했습니다. 사또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내 성이 무엇이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글, 아버지의 장부,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만식의 눈에는 이미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 죽었다고 믿었던 이름을 다시 마주한 사람처럼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관아에서 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은 장터에서 약초를 팔며 세금을 내는 백성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조만식은 화를 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녀를 잡아둘 명분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관아를 나서자 태진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만식이 성씨를 묻기 시작했다면 이미 서문겸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의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진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장터 사람들의 증언과 세곡창 장부를 공개 장날에 내놓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은 관아가 장세와 물품 분쟁을 처리하는 날이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또의 거짓을 묻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을 밝히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복순과 달이 장터 사람들까지 사또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증거를 더 여러 곳에 나누어 숨기고 사람들이 각자 본 일을 자신의 말로 적게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다리가 수레를 끌고 연화의 방 앞에 왔습니다. 아이는 세곡창 근처에서 하인들이 창고를 태울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만식은 공개 장날 전에 남은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즉시 복순과 장터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누구는 물동이를 준비했고 누구는 창고 주변의 풀을 치웠으며 도겸은 장부 사본을 더 만들었습니다. 태진은 관아 밖으로 사람을 보내 더 높은 곳에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가 누구에게 소식을 보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장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몫의 진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세곡창 쪽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불길이 아니라 불을 막기 위해 켜진 수십 개의 등불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사또의 탐욕 앞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곡창으로 달려간 장터 사람들은 하인들이 던진 불씨를 물동이와 젖은 포대로 막아냈습니다. 불은 창고 문짝 한쪽을 그을렸지만 안쪽 깊이까지 번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장터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모일 줄 몰랐는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달아났습니다. 연화는 그을린 문 앞에서 검게 탄 나무 조각을 주었습니다. 조각에는 관아의 봉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백천이 창고를 관리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복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이제 사또가 장터 사람들을 하나씩 겁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불을 본 사람은 너무 많았습니다. 누군가 쇠곡창을 태우려 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연화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불을 끈 뒤 태진은 연화에게 작은 비단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상단 배에 돛에 있던 세 줄 무늬와 같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진은 나루에서 떠난 배가 이웃 고을의 큰 상단으로 향했지만 그 상단의 장부 일부가 이미 다른 손에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조만식은 모든 기록을 지울 수 있다고 믿겠지만 욕심이 큰 사람은 늘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자기 비밀을 맡긴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화는 태진의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부를 남기고 어머니가 성을 숨기고 복순과 장터 사람들이 함께 버틴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 장날 전날 밤 연화는 장터의 빈 천막 아래에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장부 원본은 여러 곳에 나누어 두었고 내일 관아 앞에서는 누구도 과장하지 말고 자신이 본 것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포목상은 2번 낸 장세의 날짜를, 생선전 주인은 하인들이 가져간 쌀자루의 술을, 다리는 수레바퀴의 붉은 진흙을 기억해내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아무리 무서워도 사또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빼앗아간 것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을 밝힐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태진은 그 이름이 조만식의 거짓을 흔들 수 있지만 연화가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저울추를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내일 성을 말하는 건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일이 아니에요. 사또가 지운 이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장터의 등불은 하나씩 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음 날을 향한 작은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개 장날 아침 관아 앞마당은 평소보다 일찍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세를 내려온 상인들, 물품값을 다투는 농민들, 소문을 들은 장터 사람들까지 마당 가장자리에 둘러섰습니다. 조만식은 높은 마루에 앉아 있었고 이백천은 옆에서 붓과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연화는 복순, 도겸, 다리와 함께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태진은 평범한 약장수 차림으로 사람들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조만식은 연화가 장터를 선동하고 세금 납부를 방해했다며 먼저 죄를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장세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거친 장세와 진율미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장터 여인이 관아 장부를 논하는 것이 우습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전날보다 더 짙은 경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첫 번째로 비막세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장터 지붕 보수를 명목으로 거친 돈이 여러 달 동안 반복해서 적혀 있었지만 실제 지붕을 고친 기록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포목상은 자신이 같은 달에 장세와 비막세를 2번 냈다고 증언했고 생선전 주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쌀자루를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조만식은 하인들의 실수일 뿐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복순이 앞으로 나와 넘어졌던 국밥 솥뚜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인들이 비막세를 걷던 날 관아의 붉은 인장이 찍힌 표찰이 솥 안에 떨어졌고 그 표찰에는 진율미 상자 번호와 같은 표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작은 표찰 하나로 무엇을 밝힐 수 있느냐고 생각했지만 도겸이 장부의 숫자와 표찰의 세 점 표시를 맞춰 보이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도겸은 관아에서 장부를 베끼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만식의 장부와 이백천이 작성한 세곡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그 같은 날짜에 창고에서 나간 쌀은 1000가마니로 적혀 있었지만 장터와 마을에 실제로 배분된 쌀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쌀은 장부상으로는 물에 젖어버린 것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루에서 발견한 노란 봉인끈과 수레바퀴의 붉은 진흙, 상단 배의 세 줄 무늬는 그 쌀이 물에 젖은 것이 아니라 배에 실려나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새벽마다 같은 수레가 나루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조만식은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수레의 바퀴 한쪽에 쇠못이 빠져 있어 진흙 위에 비뚤어진 자국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국은 나루와 세곡창, 장터 창고 앞에서 모두 발견된 것과 같았습니다. 조만식은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반격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오래된 장부 조각을 이용해 관할을 모함하고 있으며 그녀의 아버지 역시 장부를 조작하다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밤마다 문을 잠그고 울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또는 마치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비웃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인지, 내 성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말해보아라. 복순이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연화는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아버지의 저울추를 꺼냈습니다. 세 개의 작은 점이 햇빛을 받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장터의 연화가 아니라 서문겸의 딸 서연화입니다. 그 순간 조만식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잔은 마루 바닥에서 깨졌고 맑은 차가 관복 자락에 번졌습니다. 그는 곧 표정을 고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 짧은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조만식은 서문겸이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백천은 무심코 사또를 바라보며 그 사람은 임이라고 입을 열었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횡령한 사람이 아니라 조만식이 세곡을 빼돌린 기록을 찾아낸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곡창에서 나온 장부 원본과 아버지의 필체가 남은 기록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도겸은 두 장부에 찍힌 관인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조만식은 관인을 바꿔 찍어 장부를 새로 만든 뒤 서문겸의 기록만 조작된 것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사또가 연화의 성을 듣고 흔들린 까닭은 지웠다고 믿었던 사람의 이름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또는 결국 연화를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서문겸의 딸이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 거짓말을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아 군졸 2명이 연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태진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군졸 앞을 막았습니다. 그는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약재 가방에서 관아의 기록과 다른 고울 상단의 봉인끈을 꺼냈습니다. 태진은 세 줄 무늬 상단이 실은 쌀이 조만식의 처가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다시 팔렸다는 거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루 위에 앉은 조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백천은 장부가 어디서 났느냐고 소리쳤지만 태진은 장부는 한 곳에만 있지 않으며 거짓을 숨기려면 너무 많은 손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제야 연화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아직 마지막 수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백천에게 세곡창 화재의 책임을 연화와 장터 상인들에게 씌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전날 밤 불을 막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을 낸 것처럼 꾸며 그을린 나무 조각과 기름병을 마당에 가져왔습니다. 복수는 분노했지만 연화는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이 내놓은 기름병의 목에 노란 봉인끈이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끈은 나루 상자에 쓰인 것과 같았고 관아의 진율미 표찰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기름병이 장터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라 세곡창 상자에만 보관되던 기름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리는 전날 밤 하인들이 그 기름병을 들고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번에는 장터 사람들이 뒤에서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전직 아전 문기섭이었습니다. 문기섭은 서문겸과 함께 장부를 정리했던 사람으로 오래전 병을 핑계로 고을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나와 서문겸이 감옥에 가기 전 자신에게 맡긴 장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장부에는 조만식이 설이었던 시절부터 진율미 수량을 바꿔 적은 날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기섭은 너무 무서워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침묵한 대가를 더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만식은 문기섭을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지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관인 자국과 조만식의 붓버릇을 하나씩 짚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장부의 숫자보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서 더 큰 진실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서문겸은 장부를 조작한 사람이 아니라 조작된 장부를 되돌리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 3개의 점을 남기고 딸에게 언젠가 사람들의 말과 기록을 함께 믿으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났지만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더는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한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관아 아전에게 진율미 장부를 다시 확인하고 나루로 떠난 상단 배를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만식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마당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이 보낸 사람이 더 높은 관청에 소식을 전한 결과 감찰을 맡은 관리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온 관리들은 태진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그 순간 장터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약장수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갓을 바로잡고 품 안에서 왕명을 받은 감찰패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만식의 진율미 횡령과 세곡 장부 조작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이 고을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화가 없었다면 장부의 첫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만식은 감찰패를 보자 얼굴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장터 여인 하나를 겁주면 끝날 일이라 믿었던 거짓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증언과 공식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백천은 도망치려 했지만 군졸들에게 붙잡혔고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의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부와 표찰, 봉인끈, 은전, 창고에서 나온 기록은 모두 관아 안쪽으로 옮겨졌고 증인들은 하나씩 이름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성을 밝힌 뒤에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씨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억울함과 어머니의 두려움, 자신이 장터에서 숨겨야 했던 시간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성을 들은 건 사또만이 아니야. 우리도 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숨기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야. 연화는 그 말에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의 장부에는 아직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에는 진율미를 빼돌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누가 그 거짓을 더 오래 지켜주었는지가 적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찰패가 나온 뒤에도 조만식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돈이 상단의 횡포 때문이며 자신은 고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부를 손댔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면 사또가 먼저 욕을 먹고 백성이 굶으면 관아의 체면이 무너진다며 자신의 탐욕을 책임처럼 꾸몄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또가 지킨 것은 고을도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사또가 지킨 것은 쌀을 돈으로 바꾼 뒤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상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조만식이 만든 두려움의 이름을 정확히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감찰 관리들은 세곡창의 장부와 조만식의 관인을 대조했고 관인 상자에서 날짜가 다른 인장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진짜 기록에, 다른 하나는 거짓 장부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연화는 장터 사람들에게 증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 입을 떼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본 것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억울함은 크게 말한다고 더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기억 하나가 거짓말 100마디보다 오래 남는다고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는 사람들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서 있던 채소 장수도 하인들이 세금을 받으며 쌀자루에 붉은 끈을 묶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나루의 뱃사공도 3줄 무늬 상단 배가 관아 물건을 실은 날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은전을 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단을 실었던 젊은 품팔이꾼은 새벽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씩 작았지만 함께 모이자 더는 지울 수 없는 장부가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감찰 관리들은 조만식의 집에서 가져온 상단 거래 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진율미를 팔아 생긴 돈 일부가 서울의 권세 있는 상인에게 보내졌고 일부는 조만식이 다음 벼슬을 얻기 위한 선물로 쓰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편지에는 서문겸이 감옥에서 죽은 뒤 그의 가족을 고을에서 내보내고 성씨 기록까지 흐리게 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편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아는 그녀에게도 그 문장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태진이 대신 내용을 설명하자 복수는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어머니가 왜 이름만으로 살라고 했는지, 왜 장터에서 누군가 성을 묻기만 해도 대답을 피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조만식은 아버지 하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조만식에게 아버지의 죽음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또에게 장터의 쌀값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비막세를 내지 못해 아이의 밥을 줄인 집이 몇인지 알고 있었느냐고 진율미가 사라진 날 나루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노인들의 얼굴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조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 침묵이야말로 그가 지은 가장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장부의 숫자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루를 숫자처럼 지워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찰 관리들은 조만식을 더는 마루에 앉아있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사를 위해 관아 안쪽으로 끌려갔고 200천은 장부를 숨긴 곳과 상단에 보낸 은전의 경로를 모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아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은 통쾌했지만 그 거짓 때문에 잃은 계절과 밥상은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장터로 돌아와 아버지의 저울추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3개의 점은 이제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장터 창고와 나루 세곡창은 아버지가 숨겨둔 길이었고 그 길 끝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태진은 조만식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장터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국밥솥을 닦으며 내일 장터 지붕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막세를 그렇게 많이 걷어갔으니 이제는 진짜 비가 새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또 다른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물건값을 스스로 적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공개 장날은 끝났지만 연화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조만식에 대한 조사는 보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감찰 관리들은 세곡창과 나루 관아의 장부를 하나씩 대조했고 상단 배가 도착한 이웃 고을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장터는 낯선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더는 비막세를 거들어 오지 않았고 관아의 문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이 곧바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쌀은 돌아오지 않았고 장세 때문에 빚을 진 상인들은 여전히 가게 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약초 자리를 펴고 오후에는 도겸과 함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름과 잃은 물건을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쌀 한 가마니를, 누군가는 포목 3피를, 누군가는 장터 자리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장부 첫 줄에 자신의 이름보다 먼저 장터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사또를 끌어내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빼앗긴 몫을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도겸은 관아에 남아있던 오래된 장부를 살피다가 서문겸의 사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기록에는 문겸이 진율미를 빼돌렸다는 죄목으로 옥사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증거란에는 조만식이 만든 거짓 장부 사본만 붙어 있었습니다. 진짜 장부는 세곡창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문겸이 쓴 마지막 의견서는 기록에서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감찰 관리들은 새로 나온 원본과 문기섭의 증언, 조만식의 편지를 바탕으로 서문겸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기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오래였고 어머니도 그날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약초 자리를 정리하다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숫자를 세며 흥얼거리던 낮은 목소리가 떠오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아 젖은 손등을 닦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 앞마당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조만식의 죄를 읽고 피해를 돌려줄 방도를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감찰 관리는 조만식이 진율미를 빼돌리고 장세를 부당하게 거뒀으며 장부를 조작하고 서문겸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200천은 조만식의 명령으로 봉인과 관인을 바꿔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조만식은 끝까지 자신만 혼자 벌을 받을 수 없다며 상단과 더 높은 곳의 이름을 말했지만 감찰 관리는 그 말도 모두 기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사또가 더는 높은 마루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뜰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장면을 보며 통쾌함보다 이상한 허물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오래 괴롭힌 탐욕도 결국 한 사람의 겁과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조만식은 연화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문겸을 죽게 만들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부의 숫자 몇 줄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고 일이 커지자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또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또는 쌀을 빼앗을 때마다 누군가의 겨울을 빼앗았고 장부를 지울 때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게 결국 사람을 죽게 하는 일입니다. 조만식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용서한다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저지른 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 기록이 다시는 권력 있는 사람의 서랍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감찰 관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서문겸의 누명이 벗겨진 날 연화는 어머니의 묘가 있는 낮은 언덕으로 갔습니다. 복순과 도겸, 다리가 함께했고 태진도 멀찍이 뒤에 섰습니다. 연화는 묘 앞에 아버지의 저울추와 세곡창에서 나온 장부 사본 한 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글을 읽었습니다. 성실을 말할 날은 두려움보다 많은 사람의 눈물을 보게 되는 날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성실을 밝힌 것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름을 지워도 그 사람이 남긴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리는 묘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서연아 아씨라고 불러도 됩니까?
연화는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장터에서는 그냥 연화라고 불러도 좋아. 그 이름도 내가 살아낸 이름이니까. 조사가 끝난 뒤 관아는 장터에 빼앗긴 장세와 비막세 일부를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돈을 사람마다 나누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상인은 자신이 낸 돈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이미 빚쟁이에게 물건을 넘긴 뒤였습니다. 연화는 도겸과 함께 새로운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장터 사람 누구나 자기 이름 옆에 낸 세금과 받은 물건, 빌린 돈을 적을 수 있는 장부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손도장과 상징으로 표시하게 했고 셈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리가 술의 번호처럼 그림으로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복수는 장부를 열어둔 탁자 옆에 국밥솥을 놓고 배가 고픈 사람은 먼저 밥을 먹고 기록을 보라고 했습니다. 장터는 처음으로 사또의 장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으로 쓰는 장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태진은 그 무렵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명으로 지방의 진율미와 장세를 살피는 감찰관이었고 조만식의 고을에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 곳에서 같은 상단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화에게 자신이 감찰관이어서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연화가 사람들의 기억을 장부로 바꾸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태진이 떠난 뒤에도 장터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감찰관 한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사또가 올 수 있었고 장터 사람들은 다시 각자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진은 연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큰 보상이나 관아의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터 옆 빈 창고 하나를 빌려 여인들과 아이들이 글과 셈을 배우고 장부를 읽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감찰 관리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만식이 부당하게 거둔 비막세 일부는 장터 지붕을 고치는 데 쓰였고 남은 돈으로 빈 창고를 수리해 작은 배움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처음에는 장부방이라 불렀고 나중에는 서시 사랑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연화는 그 이름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복수는 숨겨야 했던 성씨가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 기록을 남기는 이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방에는 낮은 책상 몇 개와 붓, 종이, 나무 저울이 놓였습니다. 도겸은 글자를 가르쳤고 연화는 장세와 물건값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리는 수레바퀴 자국을 그리는 법으로 아이들에게 숫자를 설명했습니다. 장터의 여인들은 처음에는 붓을 잡는 손이 어색해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저울추를 사랑방 한쪽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으면 누군가 다시 그것을 상징으로만 떠받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울추는 자신의 약초 상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마다 물건을 정확히 재고 누구에게도 더 받거나 덜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거창한 비밀만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연화는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남편이 빚을 숨기고 자신에게 책임을 넘기려 한다며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그 여인에게 당장 싸우러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문서의 날짜와 도장, 누가 돈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혼자 기록을 들고 있지 말라고 믿을 사람 한 명에게 사본을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언은 한때 자신이 배웠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봄이 오자 장터 지붕은 새 나무로 고쳐졌고 비가 내려도 상인들은 물건을 감추느라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복순의 국밥집 앞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다리는 더 이상 혼자 수레를 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돈을 모아 다리의 어머니에게 작은 떡 자리를 다시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문기섭은 가끔 사랑방에 와서 오래된 관아 기록에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늦게 말한 것을 후회했지만 연화는 늦게라도 말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길을 남긴다고 위로했습니다. 태진은 다른 고을의 조사를 위해 떠났지만 떠나기 전 연화에게 아무런 글자도 없는 새 장부 한 권을 주었습니다. 첫 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부에는 빼앗긴 것보다 앞으로 지킬 약속을 적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초여름 저녁 연화는 사랑방 아이들과 함께 첫 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글자를 막 배운 아이는 자기 이름을 쓰고 장터 여인들은 오늘 낸 물건값과 받은 돈을 적었습니다. 복수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먼저 국을 준다고 적었고 다리는 술에는 비 오는 날에도 천천히 몬다고 적었습니다. 연화는 한참 생각하다가 누구의 이름도 장부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마음은 장터의 여러 손과 목소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더 이상 성을 숨긴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장터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장터의 등불이 켜질 무렵 연화는 약초 상자에서 저울추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 개의 작은 점은 이제 세 곳에 숨겨진 장부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에게 그것은 장터, 사람, 약속을 뜻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였고 사람은 서로의 말을 증언해주는 존재였으며 약속은 아무리 권력이 커도 끝내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었습니다. 멀리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새로 고친 지붕 아래의 장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저울추를 약초 상자에 넣고 사랑방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글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또의 탐욕을 폭로한 장터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장날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만식의 처가 상단과 연결된 사람들도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일부 상인들은 장터에 보복이 올까 두려워했습니다. 연화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기록을 나누고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곁에 서주는 장터를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사랑방의 벽에 작은 나무패를 걸었습니다. 글자는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울 모양과 사람 셋이 손을 맞잡은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 뜻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나무패를 볼 때마다 이제 장부는 관아의 높은 책상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과 기억 속에도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여름 장마가 다시 시작되던 날, 새 지붕 아래로 빗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국밥집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예전 비막새를 걷던 하인들이 그토록 말하던 지붕은 장터 사람들이 직접 장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제대로 고쳐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버지가 남긴 저울추를 만졌습니다. 한때 그 저울추는 무서운 비밀을 가리키는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정확히 재고 정직하게 나누는 일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태진은 멀리 다른 고을로 떠났지만 가끔 소식이 왔고 문기섭은 그 소식을 읽을 때마다 연화가 이 장터에서 한 일이 다른 곳에도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이야기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다른 고을의 누군가도 자신처럼 기록을 보고 질문할 용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해 뒤에도 장터 사람들은 사또 조만식의 이름보다 서연화가 처음 성을 밝히던 날을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또의 찻잔이 떨어진 순간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다리에 떨리는 증언을 기억했으며 누군가는 복순의 국밥솥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영웅 이야기로만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내가 사또를 이긴 것이 아니야.
장터 사람들이 각자 본 것을 잊지 않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거짓이 이긴 거야.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장부의 숫자와 사람의 이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연화는 약초 자리를 정리하고 사랑방 문을 닫기 전 새 장부 첫 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첫 장에는 서로 다른 손글씨로 적힌 약속들이 빼곡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넘어 앞으로 누구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기록이었습니다.